네, 모두카 신부장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5월 14일 밤 10시 정도 됐고요. 지금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날이어서 지켜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보합세에 있던 나스닥이 갑자기 이제 개장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큰 폭락은 아닌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예상 상회로 나오긴 했는데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의 뇌관이 사실 이틀간의 하락도 이 부분을 걱정해서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자들이 많으면 결국에 집, 월세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다 대신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어떤 사고를 한번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그 실업수당이나 실업이 관련한 요 측면이 시장이 좀 뇌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오늘 지금 아직 장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2주 동안 이틀 동안의 하락이 뭐 다른 어떤 사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흔히 그냥 계속 들어왔던 얘기라서 그거보다는 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을 보면 좀 그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좀 이렇게 궁금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유도 사실 제가 3월부터 매매를 하면서 한 1억 좀 넘게 벌었었는데 이 원유로 할 말이 참 많아요. 원유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까먹고 지금은 한 수익은 한 6천만 원대 정도를 갖고 있는데, 원유 그 코덱스를 했었는데 그 ETF를, 저도 주식을 많이 해봤지만 ETF를 그 원유 같은 경우에 그런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그냥 일단은 해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그 부분보다는 사실 그 뭐 삼성에서 그 부분을 뭐 롤오버를 먼저 진행하고 막 이런 뭐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제가 그걸 운영하는 입장이었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이해는 되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유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수요가 실질적으로 이 원유 선물 시장에 실제 이걸 구매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어떤 안전판 시장이 그런 어떤 패닉이 오지가 않는데, 지난 5월 만기 때 마이너스 37달러를 막 찍고 그랬던 이유가 사실 그때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단순히 그냥 원유가 싸다,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냥 단순히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원유를 드럼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시장에서 투기꾼들만 가지고 매도 매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그 드럼통이 집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날라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아니, 홍콩이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트레이더, 그리고 그 펀드들, ETF, 그리고 뭐 그 미국의 USO 이런 펀드들이 저장 시설이 없는데 그거를 매수 포지션으로 계속 갖고선 사람들한테 그걸 팔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또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USO에서 25% 정도의 비중을 들고 있다고 하고, 그럼 걔네는 그 25%를 저장할 곳이 있냐? 실질적으로 저장할 수가 없다. 그럼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헤지 펀드들이 당연히 그걸 공격할 거라는 거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원유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있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저장 시설도 꽉 차 있고 받아도 쓸 데가 없는, 실제 구매자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 빈집에서 그 투기꾼들끼리 서로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삼성의 ETF나 아니면은 USO 같은 오일 펀드들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 매도 포지션에서 쭉쭉쭉쭉 밀면 당연히 손절 나오고 당연히 반대 매매 나오고, 그 부분을 마이너스 37달러까지 자신 있게 그걸 밀어버렸다라는 게, 그걸 경험해보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저도 뭐 거기서 손절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저도 양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산 건 아니었는데 좀 그것 때문에 고생했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마이너스 한 4천만 원 정도로
손절치고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뭐 주식으로 번 돈들이 있어서 그걸로 치고받고 해갖고 사실 계좌를 찍어보면 티는 안 나는데 뭐 1,700만 원 이익 실현한 뭐 종목이 있을 때 1,500만 원 그냥 같이 그냥 엎어갖고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냥 주식을 이익을 실현할 때마다 그냥 같이 그만큼을 그냥 계속 팔면서 그냥 심리적으로 어차피 심리 싸움이니까 그게 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 부분에서 좀 정리하고 빠져나왔는데 다시 오일 부분을 조금 매수를 해볼까? 결국에는 이거는 50달러, 40달러, 50달러 수준에는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생각은 해보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수요가 있어야 수요가 살아 있어야 어떤 가격 지지도 되고 그렇게 마이너스로 막 밀고 이렇게 못한다. 헤지펀드 쪽에서 아마 그걸로 일반 IB 은행들이나 미국에 있는 그 헤지펀드들은 저장 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사갖고 유조선에 넣어갖고 그냥 띄워놓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 USO도 안타깝게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USO도 그때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좀 한번 혼쭐이 났죠. 당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덕분에 뭐 코덱스나 뭐 그런 ETF 그리고 WTI 그 오일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뭐 수업료를 낸 거죠.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내고 배운 거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뭐 400만 원 내고 또 가지고 있는 거랑 4천만 원 갖고 있는 거 4억 갖고 있는 게 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또 그걸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도 6월 만기 때도 사실 5월 19일이 만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감산을 하거나 쿠웨이트에서 감산을 하고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감산을 하고 해도 단발성으로 이렇게 반응만 잠깐 나오고 결국엔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어떤 수요가 좀 항상 좀 불안해서 지금 그러지 않나 싶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일은 지금 너무 싸죠. 너무 싸니까 결국에는 뭐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한 4, 50달러 이 갭 안에서는 뭐 머무르지 않겠나.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에서 굳이 돈 묶어 가면서 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도 어차피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막상 가지고 있을 때랑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인버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주식도 그렇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기 전의 느낌과 사서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 하면 안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보시면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빅스 변동성 지수예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하락할 것처럼 보이나요? 상승할 것처럼 보이시나요? 거래량도 있고 일단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에 이게 지금 빅스가 내려오다가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대반등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어떤 상승을 준비하는 건지 알 수 없고 이것도 보시면 이게 S&P 2배 숏이거든요. 이것도 이게 지금 상승할 것처럼 보이시는지 이게 하락할 것처럼 보이시는지 이게 만약에 상승할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이게 이렇게 상승한다면 주식시장은 골로 가는 거죠. 일단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나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 반등이 나오는 건 지금 당연하거든요. 근데 반등이 지금 개장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반등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플라커스권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빠질 때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은 또 오를 수 있다라고 또 100%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빠진다. 우리나라는 뭐 옵션 만기도 있고 뭐해서 지수를 잡아놨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한 번 더 빠져서 추세를 깬다거나 어떤 부분에 그런 어떤 하락의 징조가 보이면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속락이 나오는데, 속락이 나올 때 특성이 어떠냐면요. 1%, 1%, 1% 이렇게 해서 3%를 3일 동안 내리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3일 뒤에 3%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1% 내리면서 내 종목은 안 내리고, 다음 날 내려도 내 종목 안 내리고. 근데 이게 3%가 빠지면은 갖고 있는 개별주는 두 배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속락이 떨어지면 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3% 속락이 떨어지면 3% 이상, 막 4% 이렇게 떨어지면은 종목들은 그 두 배 이상 깨져요. 시가총액 큰 것들만 좀 잡아놓고 개별주들이 다 빠지는 거죠.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파니까. 지금 그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졌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걸 한 번에 반영해서 그냥 속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주식을 위험하게 자꾸 매매를 하시는 부분을, 오늘 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빠진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중에 뭐 강원랜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그 강원랜드나 이런 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 이게 지금 옆으로 기다가, 이게 지금 그냥 뭐 다 아는 얘기들을 하면, 강원랜드에 뭐 누가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지금 뭐 그런 게 뭐 문을 닫고 언제 올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의 문제고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냥 일자로 내리면 다시 반등을 주고 뭐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갈 수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매물을 쌓아 놓고 갭으로 툭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을 다시 뚫고 가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리고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도 강원랜드, 그리고 항공, 호텔, 뭐 이런 업종들이 지금 여행, 레저, 막 이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이게 지금 오래 갈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게 언제 괜찮아질지 사실 알 수도 없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이 그냥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그렇다고 지금 싸냐? 이게 지금 싼 건가요? 보시면 22,000원. 네, 뭐 싸긴 싸네요. 그래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싸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이 몰리고 인기가 있는 주식이라는 게, 뭐 자기 가치에 따라서 올라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식은 게임이에요. 그냥 게임이고, 주식은 누가 사야 올라가는 거고 팔면 떨어지는 거고, 가격이 개인들이 그걸 살 때 주식을 막 가격을 올리면서 사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해서 그거를 그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뭐 기관들이나 메이저들이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걔네들은 그걸 밑에다 받쳐놓고 뭐 되는 만큼 산다 이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냥 무조건 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건데, 개인들이 이렇게 그냥 뭐 밑에다 받쳐놓는 걸로는 전혀 가격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 의도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거를 그 이상의 금액에서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야 그 가격을 또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강원랜드를 가격을 끌어올려서 지금 당장 저거를 더 비싼 가격에 팔 자신이 있냐? 올리면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거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락폭에 비해서 대반등폭도 되게 좁고, 이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빼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는 예전에 그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이 90%가 하락하고 막 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망하고,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해갖고 사실 이게 지금 다섯 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옛날에 여기서 반도체 치킨 게임 하면서 여러 반도체 회사가 망하고 도시바도 날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핸드폰으로 한번 터지고, 핸드폰으로 터졌는데 핸드폰도 이제 다 팔리고 뭐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었는데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게 서버 수요로 올라온 거거든요. 서버들 지금도 뭐 앞으로 5G 시대에 뭐 이렇게 해갖고 서버 수요가 늘 거다, 그래서 반도체가 필요할 거다 하기는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를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를 팹리스라고 하고, 파운드리는 이제 제조업, 그냥 단순히 그 설계를 받아서 만들어서 주는 사람인데, 얘네는 이제 보통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고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5G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물론 서버 수요는 뭐 메모리 반도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이나 이런 데서 지금 거의 세계 시장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경쟁을 해서 본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이거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게 아직 좀 녹록치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상 여기서 계속 치고 가기에는 뭔가가 좀, 그런 재료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의 어떤 서프라이즈를 내서 삼성전자가 또 뭔가를 하기에는, 어떤 사고를 치기에는 좀 모멘텀이나 어떤 지금 시장 환경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그런 작은 주식들,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주식들, 그냥 개별주, 그냥 뭐 주식 시장을 그냥 게임이라고 봤을 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올리고, 그 사람들이 쉽게 쉽게 따라올 수 있고, 그 가격을 끌어올려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뭐 YBM넷, 메가MD, 뭐 이런 그런 조그만 회사들을 가지고, 지금 뭐 제약주들 중에도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끌어올렸을 때 팔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주식들, 그런 걸 위주로 지금 시장에 인기가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 위주로 지금 올리고 있고, 사실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앞으로 개선되면서 다양한 업종의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뒷받침돼서 올라가지고 그런 형태의 어떤 게 나오긴 좀 힘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개인들이 좀 많이 사서 모으고 하더라고요.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동학운동도 결국에는, 동학운동도 결국에 동학운동 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거는 또 아니라서. 그리고 1998년도 IMF 때도 금 모으기 운동 해갖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금으로 뭐 대박을 터뜨렸냐, 금을 다 팔고 나서 뭐 금이 뭐 폭락해갖고 대박이 터졌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를 어떤 그런 낭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즐거운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